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혹시 외국 영화를 보다가 이런 거 궁금한 적이 있으셨나요? 어떻게 발로 문을 차고 들어갈 수 있지? 할 텐데요. 심지어 영어에는 킥 인 더 도어, 발로 문을 차서 집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문을 차고 들어가는 것은 본 적이 없죠. 그 이유는 바로 현관문이 열리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익숙하지만 서양에서 이 모습을 보더니 한국 사람들의 생각은 굉장히 천재적이라며 집을 다 뜯어고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인지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LA타임즈에서 일하고 있는 사라 콜린스입니다. 2년 전 서울 특파원으로 일하면서 처음 접한 한국의 주거 문화가 지금의 LA 치안 문제를 해결할 열쇠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당시에는 그저 신기하게만 보였던 한국의 아파트 구조와 보안 시스템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LA의 심각한 범죄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건 얼마 전의 일입니다. 창 밖으로 들리는 경찰 사이렌 소리에 잠에서 깼죠. 아침 6시. 또 어디선가 도둑이 들었나 봅니다. 이제는 익숙해져 버린 일상이에요. 창문을 열어 밖을 내다보니 멀리서 경찰차 불빛이 깜빡이는 게 보이네요. 아마도 3블록 떨어진 월마트 쪽인 것 같습니다. 또 털린 거야. 한숨을 내쉬며 커피를 내립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LA에서 가장 안전한 동네로 꼽히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매일 아침 누군가의 집이나 가게가 털렸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죠. 특히 최근에는 대낮에도 강도들이 때로 몰려다니며 상점을 털어가는 일이 빈번해졌어요. 출근길에 들른 스타벅스는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유리창에 붙은 종이에는 보안 문제로 인한 임시 휴업이라고 적혀 있네요. 지난주에도 이 근처 타겟이 같은 이유로 폐점한다고 발표했었죠. 대형 유통업체들이 하나둘씩 떠나가는 걸 보고 있자니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메일함이 띵띵거리기 시작했어요. 어제 저녁에만 3건의 상점 강도 사건이 더 발생했다는 속보였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했지만 이미 범인들은 사라진 뒤였다고 하네요. CCTV에는 찍혔지만 마스크를 쓴 얼굴을 특정할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편집장인 마이크가 제 책상으로 다가왔어요. 콜린스, 잠깐 시간 있나?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아 보였죠. 최근 소매점 털이범들 기사 봤어. 좋은 기사였어. 하지만 우리는 더 깊이 파고들 필요가 있을 것 같네. 마이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도 최근 LA의 범죄 증가 추세가 단순한 우발적 사건들이 아니라는 느낌을 받고 있었거든요. 범죄율이 폭증하는 지역의 패턴을 분석해보면 좋겠어. 특히 주거지역 침입 절도는 어떤 유형의 건물에서 주로 발생하는지 말이야. 자네라면 할 수 있을 거야. 편집장의 말에 책상 위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화면에는 방금 전 받은 속보 메일이 여전히 떠 있었죠. 무언가 이상한 점이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이렇게 조직적이고 대담한 범죄가 갑자기 증가하는 데는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텐데.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조사해 보도록 할게요. 자리로 돌아가는 마이크를 바라보며 머릿속으로 취재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범죄 통계, 지역별 발생 패턴, 표적이 된 건물들의 특징. 그리고 문득 2년 전 한국에서의 특파원 생활이 떠올랐네요. 그때는 왜 이렇게 떠올랐는지 몰랐지만 나중에야 그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가 될 거라는 걸 깨닫게 됐죠. 책상 서랍에서 새 노트를 꺼내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가장 먼저 적은 것은 주거 형태와 범죄율의 상관관계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목조대 콘크리트라고 적었죠. 당시에는 이 단순한 메모가 제 인생을 바꾸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책상 위 모니터를 바라보며 2년 전 서울에서의 첫날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특파원으로 발령받았을 때만 해도 제가 그곳에서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게 될 줄은 몰랐죠.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처음 본 한국의 아파트 단지들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마치 거대한 콘크리트 성체들이 하늘을 향해 솟아있는 것 같았어요. 당시 저는 그저 삭막해 보인다고만 생각했습니다. 미국의 아름다운 교외 주택가와 너무 달랐거든요. 택시 기사님은 제가 묵을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차가 고층 빌딩 숲을 지나는 동안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죠. 수십 층 높이의 아파트들이 질서정연하게 늘어서 있었고 각 단지마다 독특한 디자인과 색상으로 개성을 뽐내고 있었어요. 처음 며칠간은 한국의 주거 문화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인 아파트에 살기를 원하는 걸까요? LA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우리는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에 살면서 이웃과 담장을 맞대고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취재차 만난 한국의 건축가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미국 주택의 90% 이상이 목조 건물인 반면 한국의 아파트는 대부분 철근 콘크리트 구조라는 거예요. 미국은 넓은 국토에서 나오는 풍부한 목재 자원과 경제성 때문에 목조 주택을 선호하지만 한국은 제한된 국토와 인구 밀도 때문에 수직 확장이 불가피했다는 설명이었죠. 더 놀라운 것은 보안 시스템이었습니다. 처음 한국 아파트에 방문했을 때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열쇠 구멍이 없는 도어락을 보며 당황했거든요. 디지털 도어락이라는 걸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게다가 문이 바깥쪽으로 열리는 구조도 특이했죠. 미국에서는 모든 문이 안쪽으로 열리는데 이런 사소한 차이가 보안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도 나중에야 깨달았어요. 한국 생활이 거듭될수록 이런 차이점들이 하나둘씩 눈에 들어왔습니다. 현관에 들어서면 반드시 신발을 벗어야 했고, 그래서 현관이 바깥 공간과 실내를 구분하는 일종의 완충지대 역할을 한다는 것도 알게 됐죠. 처음에는 불편하게 느껴졌던 이런 특징들이 사실은 매우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설계라는 걸 점차 이해하게 된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경험이 제게 새로운 시각을 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사실은 더 나은 방식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으니까요. LA의 치안이 나빠지면서 이런 생각이 자주 떠오르는데 그때 본 한국의 주거 문화가 지금 우리가 직면한 문제의 해답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에서의 첫 한 달은 문과의 씨름의 연속이었습니다. 특히 제가 묵었던 오피스텔의 현관문은 매일 아침 새로운 도전이었죠. 처음에는 카드키를 찾느라 한참을 허비했고 나중에는 비밀번호를 자꾸 잊어버려 난감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디지털 도어락이라는 시스템이 얼마나 편리한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취재를 마치고 늦게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LA였다면 열쇠를 찾느라 지갑을 뒤적이며 현관 앞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위험했을 텐데 비밀번호만 누르면 되는 한국의 시스템은 신선한 충격이었죠. 게다가 문이 바깥쪽으로 열리는 구조 덕분에 안쪽에서 누군가 숨어 있을 걱정도 없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의 현관 구조예요. 처음 방문한 친구의 아파트에서 신발을 벗으려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긴장했지만 그건 옆집 주민이었죠. 그때 깨달았어요. 이 낯설게만 느껴졌던 신발을 벗는 공간이 사실은 완벽한 보안 시스템의 일부라는 걸요. 현관에 들어서서 신발을 벗는 그 10초 남짓한 시간 동안 자연스럽게 주변을 살필 수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누군가 침입하려 해도 신발을 벗느라 시간이 걸리니 대응할 시간이 생기는 거였죠.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를 취재했던 날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지하 주차장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시작된 보안 체크의 연속이었어요. 차량 번호 자동 인식으로 게이트가 열리고 주차한 뒤에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다시 한번 카드키를 찍어야 했죠. 로비에 들어서니 경비실 모니터에는 단지 곳곳에 CCTV 화면이 빼곡했고 무인 택배함에는 디지털 잠금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각 현관문에 달린 도어락은 기본이고 복도마다 설치된 비상벨까지 LA의 고급 주택가에서도 보기 힘든 수준의 보안 체계였어요. 그런데 더 놀라웠던 건 취재를 위해 방문한 다른 아파트들도 모두 비슷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든 외곽의 평범한 아파트든 상관없이 말이죠. 반면 LA에서는 제가 살던 비버리 힐스의 최고급 주택에서조차 여전히 구식 열쇠를 사용했어요. 게다가 그마저도 하나뿐이라 복사해두지 않으면 분실했을 때 큰 곤란을 겪어야 했죠. 어느 늦은 밤 한국인 친구의 집에서 퇴근 후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도어락에서 배터리가 부족합니다라는 기계음이 울렸어요. 순간 LA에서의 악몽 같은 기억이 스쳐 지나갔죠. 그때는 자물쇠 고장으로 한밤중에 발을 동동 구르며 발을 동동 굴렀던 기억이. 하지만 친구의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전혀 당황하는 기색 없이 담담하게 관리실에 전화를 걸더군요.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LA였다면 이제부터가 시작일 테니까요. 수리기사를 부르고 예약하고 며칠을 기다리고 최악의 경우 다시 옆집 신세를 져야 하나 걱정이 됐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화를 끊은 지 30분도 채 되지 않아 초인종이 울렸어요. 수리기사였죠. 도구가 든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와서는 술술 배터리를 교체해 나갔습니다. 친구는 그저 당연하다는 듯 있었지만 제 눈에는 모든 게 신기했어요. 그 순간 LA에서의 악몽 같은 오일이 떠올랐습니다. 한밤중에 자물쇠가 고장났을 때 긴급 수리 전화는 연결도 되지 않았죠. 결국 옆집 신세를 지면서 수리기사를 기다려야 했어요. 하루, 이틀, 5일째 되어서야 수리가 됐죠. 그동안 출근할 때마다 옆집을 거쳐 나가야 했고 매일 밤 다른 사람의 소파에서 자야 했던 그 불편함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친구의 집 도어락은 3분 만에 수리가 끝났어요. 기사님은 바쁜 듯 서둘러 다음 집으로 향했고 친구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저녁 식사를 이어갔죠. 하지만 저는 한동안 멍하니 도어락만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사소한 차이가 삶의 질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 그제서야 가슴 깊이 깨달았어요. 한 달이 지나고 나서야 저는 제 오피스텔의 도어락 사용이 완전히 익숙해졌습니다. 더 이상 비밀번호를 잊어버리는 일도 없었고 오히려 열쇠가 없는 생활이 자유롭게 느껴지기 시작했죠. 한밤중에 산책을 나가도 열쇠를 잃어버릴 걱정이 없었고 택배기사를 위해 임시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도 있었어요. 지금 LA의 제 집 현관문을 볼 때마다 그때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매일 밤 안전을 위해 덧댄 체인 잠금 장치, 2중 3중으로 설치한 자물쇠들. 이런 게 과연 최선의 방법일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서울에서 보았던 것처럼 더 스마트하고 안전한 방법이 분명 있을 텐데 말이죠. LA타임즈 사무실을 나서는데 로비에서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마커스 그린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더군요. 웨스트우드에서 부동산 개발을 하고 있다면서 제가 쓴 최근 범죄 증가 기사에 관심이 많다고 했습니다. 커피숍으로 자리를 옮기며 마커스의 뒷모습을 살폈어요. 완벽하게 재단된 수트, 광이 나는 구두, 그리고 손목에 감긴 고가의 시계까지. 전형적인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어딘가 불편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마커스는 제 기사가 LA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범죄율 증가로 인한 자산 가치 하락을 우려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의 목소리에서는 걱정보다는 기대감이 느껴졌죠. 창밖으로는 어느새 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LA의 거리는 서울과 달리 밤이 되면 마치 다른 도시처럼 변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상점들은 서둘러 문을 닫기 시작하죠. 마커스는 갑자기 한국의 아파트 시스템에 대해 물었어요. 제 기사에서 언급했던 디지털 도어락과 현관 구조에 관심이 많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관심은 순수한 호기심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죠. 대화가 이어질수록
마커스의 의도가 조금씩 드러났어요. 그는 현재의 범죄 증가가 일시적 현상이라며 오히려 이런 상황이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식 보안 시스템 도입은 불필요한 비용 낭비라는 게 그의 주장이었죠. 커피숍을 나서는 순간 길 건너에서 요란한 경보음이 울렸어요. 누군가 편의점에 침입한 모양이었습니다. 마커스는 그 광경을 묘한 미소로 바라보더군요. 그때 느꼈습니다. 이 남자는 분명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요. 사무실로 돌아와 마커스에 대해 검색해 보았어요. 웨스트우드뿐만 아니라 LA 전역에서 부동산을 매입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범죄가 증가하는 지역의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사들이고 있더군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회사는 보안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마커스의 방문은 제게 새로운 의문을 던져주었어요. LA의 범죄 증가가 정말 우연한 것일까요? 누군가 이 상황을 이용해 이익을 취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한국에서 보았던 안전한 거리가 떠올랐습니다. 범죄 예방을 위한 시스템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곳, 그곳에서는 이런 식의 부동산 투기가 통하지 않았을 거예요. 마커스와의 만남 다음 날, 평소처럼 기사 작성을 위해 자주 가던 로즈우드 카페에 들렸습니다. 햇살이 따스한 오후 2시, 카페는 노트북을 펼쳐놓은 사람들로 조용한 분위기였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취재 내용을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햇살이 노트북 화면을 반사할 때였어요. 쨍그랑. 유리잔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카페 입구가 거칠게 열렸습니다. 까만 후드티를 쓴 3명의 남자가 마스크를 쓴 채 들이닥쳤죠. 가장 앞선 남자의 손에는 야구 방망이가 들려 있었어요. 모두 바닥에 엎드려. 고함과 함께 야구 방망이가 빈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쨍그랑 놀란 비명과 의자가 넘어지는 소리가 뒤섞였어요. 순간 제 손가락 끝까지 차가워졌죠. 노트북 화면은 여전히 켜져 있었지만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목까지 올라온 것 같았어요. 손님들은 급하게 바닥으로 몸을 숙였죠. 저도 본능적으로 몸을 낮췄습니다.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강도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귓가에서 울리는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킬까 무서웠죠. 제 옆자리의 여학생은 덜덜 떨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LA의 치안이 이렇게까지 나빠졌다는 현실이 저를 무겁게 짓눌렀어요. 그 순간 머릿속에 서울의 한 카페가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취재를 위해 30분 넘게 자리를 비웠는데도 제 맥북이 테이블 위에 고스란히 놓여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엔 깜짝 놀라 급하게 돌아와 확인했었죠. 하지만 옆자리 손님은 당연하다는 듯 말했어요. 여기는 원래 그래요. 그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그 말이 지금은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둘째 남자가 커다란 가방을 꺼내들었어요. 첫 번째 테이블부터 시작해 손님들의 노트북과 가방을 거칠게 쓸어담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남자는 카운터로 향했죠. 캐시어는 공포에 질린 얼굴로 떨리는 손을 움직였어요. 금고를 여는 손짓이 3번이나 실패했습니다. 강도가 참을성을 잃은 듯 카운터를 내리치자 옆자리의 임산부가 흐느끼며 배를 감쌌어요. 누군가 조용히 911에 전화를 걸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강도들의 행동은 마치 예정된 안무처럼 빠르고 정확했어요. 1분도 채 되지 않아 그들은 현금과 노트북들을 챙겨 사라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기자로서 이런 사건을 수없이 취재해왔지만 직접 겪으니 몸이 덜덜 떨렸죠. 카페에는 깨진 유리잔 조각과 뒤집힌 의자들, 그리고 공포에 질린 사람들만이 남았어요. 마치 전쟁터처럼 변해버린 일상적인 공간을 바라보며 이상하게 서울에서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경찰이 도착하고 진술서를 작성하는 동안 카페 주인의 한숨 소리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제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진술서를 쓰는 펜이 종이 위에서 흔들렸죠.
올해만 벌써 세 번째 강도 사건이라고 했어요. 매번 보험료는 오르는데 경찰은 속수무책이라는 게 그의 하소연이었죠. 그의 말을 들으며 가슴 한켠이 무거워졌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달라진 LA의 현실이 저를 숨막히게 했어요. 주변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옆 가게 주인은 이제 해지기 전에 문을 닫는다고 했습니다. 건너편 세탁소는 현금을 아예 받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강도들의 발걸음 소리는 사라졌지만 공포는 여전히 카페 안에 무겁게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일상이 또 다른 누군가의 악몽이 되어버린 LA의 오후였어요. 취재 수첩을 펼쳐보니 한국에서 기록했던 내용이 눈에 띄었어요. 서울의 24시간 카페들, 늦은 밤까지 공부하는 학생들, 노트북을 두고 자리를 비우는 직장인들. 그들은 자신의 물건이 사라질 거라는 걱정 없이 편하게 카페를 이용했었죠. 마커스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는 이런 범죄 증가를 일시적 현상이라고 했지만 분명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취재를 위해 경찰서를 방문했을 때 보안 전문가가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범죄는 기회가 있을 때 발생한다고요. 한국을 카페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그 기회가 LA의 거리 곳곳에 도사리고 있었어요. 사건 현장을 정리하면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카페의 목재 출입문, 일반 유리창, 기계식 잠금 장치. 모든 것이 마치 범죄를 초대하는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 봤던 강화유리 도어, 디지털 잠금 장치, 곳곳에 보안 카메라가 떠올랐습니다. 카페 사건 이후 LA의 범죄 통계 자료를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강절도 사건이 16%나 증가했다는 충격적인 수치가 눈에 띄었어요. 특히 다운타운의 노숙자 문제와 맞물려 범죄율이 급증하고 있었죠. 자료를 정리하던 중 한 특이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소매상을 노린 떼강도 사건들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지역의 부동산 거래 기록을 확인해 보니 마커스 그린의 회사가 건물들을 대거 매입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시청 문서 보관소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찾아보았어요. 최근 LA에서는 플래시 몹 형태의 떼강도가 새로운 위협으로 등장했죠. 갑자기 수십 명이 몰려와 상점을 털어가는 수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발생한 지역의 부동산을 마커스가 거의 독점적으로 매입했더군요. 경찰 내부 자료도 입수했습니다. 불황으로 인한 실업 증가가 생계형 범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었어요. 특히 차량 절도가 급증했는데 현대와 기아 차량이 주요 타깃이었죠. 그런데 마커스의 회사는 이런 혼란 속에서도 꾸준히 자산을 늘려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조사하다 주차장으로 향하던 중이었어요. 어둠 속에서 누군가 제 차를 살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마커스의 비서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그는 제가 다가가자 황급히 사라졌죠. 다음 날 편집장의 책상 위에는 제 기사가 잠정 보류되었다는 메모가 놓여 있었습니다. 경찰과 시 당국이 특별수사대를 구성하고 최신 기술을 도입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할 것을 요구했어요. 하필 이 시점에 기사 보류라니 뭔가 이상했죠. 점심시간 마커스가 고급 레스토랑으로 저를 초대했습니다. 그는 LA의 범죄 증가가 일시적 현상이라며 오히려 이를 도시 재개발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하지만 그의 말 속에는 뭔가 불순한 의도가 느껴졌습니다. 마커스의 과거 행적을 더 파고들었어요. 그의 회사가 매입한 건물들의 패턴이 드러났습니다. 빈집털이가 급증한 지역, 소매치기가 기승을 부리는 구역, 떼강도 사건이 발생한 상가. 모든 사건 현장 주변의 부동산을 그가 차지하고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의 건물 관리 방식이었습니다. 보안 시스템은 최소한만 설치했고 입주민들의 보안 강화 요청도 계속 거절했죠. 심지어 노숙자 문제가 심각한 지역의 건물에는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더군요. 저녁 무렵 마커스의 전 직원을 만났습니다. 그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어요.
마커스는 의도적으로 범죄 조직과 접촉했고 특정 지역의 치안을 악화시켜 부동산 가격을 낮추는 전략을 써왔다는 것이었죠. LA의 범죄 급증이 단순한 사회 현상이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마커스의 실체를 파악하고 난 다음 날 LA 경찰청 범죄통계과를 찾았습니다. 지난 1년간의 주거침입 범죄 데이터를 요청했어요. 특히 건물 유형별 범죄 발생률에 주목했죠. 통계 자료를 분석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목조 주택가의 침입 절도율이 콘크리트 아파트 단지에 비해 3배나 높았어요. 더욱 흥미로운 점은 한국계 건설사가 지은 콘크리트 아파트의 범죄 발생률이 현저히 낮다는 거였죠. LA 건축허가과에도 들렀습니다. 건축 자재와 구조에 따른 화재 안전성 데이터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서류를 뒤지던 중 한 장의 보고서가 눈에 띄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대형 화재에서 콘크리트 건물만이 유일하게 살아남았다는 내용이었죠. 조사를 위해 LA 동부의 한인타운을 찾았어요. 그곳에 새로 지어진 아파트 단지는 마치 서울의 축소판 같았습니다. 현관문은 모두 바깥쪽으로 열렸고 디지털 도어락이 설치되어 있었죠. 관리사무소장은 3년간 단 한 건의 주거침입 사건도 없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어요. 기사 작성을 위해 보험회사도 접촉했습니다. 주택보험료가 건물 구조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목조 주택의 보험료가 콘크리트 건물에 비해 평균 40% 높았죠. 화재 위험과 범죄 위험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한 건설업자와의 인터뷰도 인상적이었어요. 그는 처음에는 한국식 건축 방식이 비용 면에서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유지보수 비용이 절감되고 각종 사고와 범죄 예방 효과가 뛰어나다는 걸 깨달았다고 하더군요. 취재 도중 마커스의 회사가 매입한 건물 중 하나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목조 건물 특유의 삐걱거리는 소리, 쉽게 부서질 것 같은 현관문, 그리고 낡은 자물쇠. 이런 환경이 범죄자들을 끌어들이는 요인이 된다는 게 한눈에 보였어요. 경찰 수사관과의 대화에서도 중요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주거침입 범죄의 80%가 문이나 창문을 통해 이뤄진다는 거예요. 한국식 아파트의 현관문 구조와 보안 시스템이 이런 범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게 분명해 보였죠. 밤늦게까지 자료를 정리하면서 매일같이 울리는 사이렌 소리를 들었습니다. LA의 거리는 점점 더 불안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런 불안이 우리에게 더 나은 주거 환경을 고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었죠. 취재를 마무리하려던 그날 밤, 멀리서 불길한 붉은 빛이 보였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건기와 강풍이 만나 또다시 대형 산불이 시작된 거예요. LA 외곽의 주택가를 향해 거대한 불길이 빠르게 번져나갔죠. 새벽 3시 휴대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북부 지역 대형 산불 발생. 즉시 현장 취재 지시 서둘러 옷을 껴입고 차에 올랐지만 프리웨이는 이미 피난 차량들로 꽉 막혀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불그스름했고 잿가루가 눈처럼 내렸죠. 헬기 프로펠러 소리와 앰뷸런스 사이렌이 뒤섞여 마치 전쟁터 같은 광경이었습니다. 405번 프리웨이를 벗어나 우회로로 접어들자 지옥 같은 광경이 펼쳐졌어요. 화염이 바람을 타고 시속 30마일로 질주하고 있었죠. 100년 된 참나무도 불과 5분 만에 거대한 횃불로 변했습니다. 소방차 10대가 집중방수를 했지만 불길 앞에서는 마치 물총을 쏘는 것처럼 무력해 보였어요. 제발 우리 집만이라도 한 중년 여성이 잠옷 차림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그녀의 2층 집이 불길에 휩싸였어요. 지붕이 먼저 타들어갔고 이어 목조벽이 무너지면서 불꽃이 밤하늘로 치솟았죠. 30년 동안 모은 추억이 30분 만에 재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벤추라 거리의 주택단지는 마치 도미노처럼 쓰러져 갔어요. 타이밍을 놓친 노부부가 서둘러 차에 오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뒤로 불길이 집어삼키는 집들의 실루엣이 섬뜩하게 일렁였죠.
소방관들은 더 이상 집을 지키려 하지 말고 대피하라고 외쳤지만 일부 주민들은 호스를 들고 마지막까지 저항했어요. 그때였습니다. 불길 속에서 한 건물이 마치 섬처럼 우뚝 서 있는 게 보였어요. 주변의 목조 주택들이 재가 되어 흩날리는 동안 이 콘크리트 건물만이 불길을 비웃듯 견고하게 버티고 있었죠. 검게 그을린 외벽 너머로 건물 안의 불빛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한국에서 보았던 아파트를 보는 것 같았어요. 소방관 한 명이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건물이 더 많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진 않았을 텐데 그의 말이 가슴을 후벼 팠어요. 바로 눈앞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가고 있었으니까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날 밤 또 다른 범죄 소식이었습니다. 대피 소동을 틈타 빈집을 터는 도둑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경찰이 검거한 용의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그들은 목조 주택만을 골라서 침입했다고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잿더미가 된 주택가를 둘러보았습니다. 한때 아름다웠던 저택들은 모두 사라지고 검게 그을린 나무 기둥만이 남아 있었어요. 그러나 콘크리트 아파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마치 LA의 주거 문화에 대한 무언의 경고를 하는 것 같았죠. 이재민 대피소에서 만난 한 주민의 말이 가슴에 깊이 남았습니다. 20년간 꿈꿔온 집을 하룻밤 만에 잃었다는 거예요. 화재 보험에 가입했다고는 하지만 추억이 담긴 물건들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하더군요. 화재 현장을 취재하면서 한국에서 보았던 아파트들이 떠올랐습니다. 당시에는 삭막하게만 보였던 콘크리트 건물들이 이제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로 느껴졌어요.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주민들을 지켜내는 견고한 요새 같았죠. 산불 피해 현장을 다룬 제 기사가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콘크리트 건물만이 화마를 견뎌냈다는 내용이 특히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하지만 곧 예상치 못한 저항에 부딪히게 됐죠. LA 부동산 개발협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마커스가 협회장 자격으로 나타났어요. 그는 제 기사가 LA의 전통적 주거 문화를 폄하했다며 강하게 비판했죠. 목조 주택이야말로 미국의 정체성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기자회견장 뒤편에서는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어요. 마커스의 측근들이 모여 작은 목소리로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들린 대화 내용에 충격을 받았죠. 한국식 건축 방식이 도입되면 자신들의 사업이 위험해진다는 내용이었어요. 다음 날 LA 타임즈 편집실에 익명의 제보가 쇄도했습니다. 콘크리트 건물이 지진에 취약하다는 거짓 정보부터 한국식 아파트가 도시 경관을 해친다는 악의적인 비난까지 모든 게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었죠. 시청 앞에서는 시위대가 모였어요. 겉으로는 자발적인 시민운동처럼 보였지만 시위대 사이에서 마커스의 회사 직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미국을 지키자는 피켓을 들고 있었죠. 건축허가과의 한 공무원이 은밀히 정보를 전해주었어요. 마커스와 그의 동료들이 한국식 건축 허가를 막기 위해 로비를 벌이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지어 법적 규제를 강화하려는 시도까지 하고 있었죠. LA 경찰청에서 입수한 자료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마커스의 회사가 소유한 목조 건물들에서 범죄율이 유독 높게 나타났습니다. 보안시설 투자를 의도적으로 줄인 정황도 포착됐죠. 한 건설 노조 대표가 비밀리에 만나자고 했어요. 그는 마커스 측이 한국식 건축을 저지하기 위해 노조를 이용하려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콘크리트 건물 공사가 미국 건설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뺏는다는 선동을 계획했다는 거였죠. 저녁 뉴스에서는 연일 목조 주택의 장점만을 강조했어요. 알고 보니 방송사 대주주 중 한 명이 마커스와 깊은 관련이 있었습니다. 미디어를 통한 여론 조작이 시작된 거죠. 밤늦게 사무실을 나서는데 주차장에서 수상한 인형과 마주쳤습니다. 얼핏 본 실루엣이 마커스의 측근으로 보였어요. 제 차의 타이어가 펑크나 있었죠. 단순한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의심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마커스의 위협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던 그때
한 건축가를 소개받았습니다. 제니퍼 박이라는 한국계 미국인이었어요. UCLA 건축학과 교수이자 실제 설계 작업도 활발히 하는 분이었죠. 제니퍼의 사무실은 LA 다운타운의 한 빌딩 꼭대기층에 있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건축 모형들이 인상적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한국의 아파트 단지를 재해석한 모형이 눈에 띄었죠. 그녀의 설명은 제가 알던 건축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한국의 아파트는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닌 하나의 도시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지하 주차장부터 조경, 상가, 커뮤니티 시설까지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작은 도시였죠. 제니퍼의 컴퓨터 화면에는 3D로 구현된 건물 단면도가 떠 있었습니다. 한국 아파트의 구조를 자세히 보여주는 자료였어요. 2중, 3중으로 겹친 방음벽, 화재의 강한 내화 설계,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내진 설계까지. 모든 것이 과학적으로 계산되어 있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현관문 설계였습니다. 바깥쪽으로 열리는 문이 단순한 선택이 아니었어요. 화재 시 대피에 유리하고 침입자를 막는데도 효과적이라는 과학적 근거가 있었죠. 디지털 도어락 역시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닌 종합 보안 시스템의 일부였습니다. 창가에 서서 LA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제니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LA의 목조 주택들이 범죄와 자연재해에 너무나 취약하다는 게 그녀의 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개선하려는 시도가 있을 때마다 이상한 저항에 부딪혔다고 하더군요. 그녀의 책상 위에는 흥미로운 자료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국의 건설사들이 전 세계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이었어요. 중동의 초고층 빌딩부터 동남아시아의 스마트시티까지 한국의 건축 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였죠. 해질 무렵, 제니퍼는 자신이 설계한 아파트 건설 현장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공사장 한켠에 마련된 샘플하우스에 들어서자 한국의 모든 장점을 접목한 미래의 집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방범과 방제, 편의성과 지속 가능성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제니퍼의 마지막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이제는 더 이상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비효율과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는 그녀의 말에 강하게 공감했습니다. 제니퍼와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쓴 기사가 한인 커뮤니티에서 먼저 반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최근 LA에 급증하는 범죄를 걱정하던 교민들의 관심이 컸어요.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도 조심스레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현지 부동산 중개인들의 반응이 흥미로웠습니다. 한 인타운의 새 아파트들이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잘 팔린다는 거예요. 안전을 중시하는 아시안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수요가 형성되고 있었죠. 하지만 대다수 현지인들의 반응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한 주민은 너무 삭막해 보인다며 고개를 저었고 또 다른 주민은 미국은 미국만의 방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는 게 가장 큰 과제로 보였죠.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곳에서 변화의 조짐이 보였어요. LA 북부의 한 중소건설사가 제니퍼에게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새로 짓는 소규모 아파트에 한국식 보안 시스템만이라도 도입하고 싶다는 거였죠. 보험회사 한 곳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식 보안 시스템이 설치된 건물의 보험료 산정에 대해 문의해왔어요. 아직 본격적인 정책 변화는 아니었지만 작은 관심이라도 의미 있게 느껴졌죠. LA 경찰청의 한 경위는 비공식적으로 한국식 현관문 구조에 대해 물어보더군요. 강제 침입을 막는데 효과적일 것 같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공식 입장이 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였어요. 제니퍼의 샘플하우스에는 주말마다 20-30명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대부분은 단순 호기심이었지만 그 중에는 진지하게 한국식 주거 시스템을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특히 최근 범죄 피해를 겪은 가족들의 관심이 컸죠. 변화는 매우 더디게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한켠에서 시작된 작은 물결이 느리지만 확실하게 퍼져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LA의 주거 문화를 바꾸는 건 하룻밤에 될 일이 아니었죠. 그래도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언젠가는 큰 흐름이 될 수 있을 거란 희망이 생겼습니다. LA 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건축 안전 기준 강화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최근 급증하는 범죄와 산불 피해를 계기로 주거 안전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어요. 청문회장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건설업계 대표들, 소방서 관계자들, 그리고 시민단체까지. 마커스는 부동산 개발협회 대표 자격으로 참석했죠. 첫 번째 발표는 소방국에서 했습니다. 최근 3년간의 화재 통계와 함께 건물 구조에 따른 피해 정도를 분석한 자료였어요. 콘크리트 건물의 화재 저항성이 목조 건물보다 월등히 높다는 내용이었죠. 이어서 경찰청에서도 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주거침입 범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건축물의 보안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특히 현관문과 창문의 보안 강화를 강조했죠. 마커스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과도한 규제가 건설 비용을 상승시키고 이는 결국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거라는 주장이었어요. LA의 주택난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경고였죠. 제니퍼는 한국의 사례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초기 건설 비용은 높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유지보수 비용이 적게 들고 보험료도 절감된다는 분석이었어요.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설득력 있는 발표였죠. 한 보험사 대표도 의견을 냈습니다. 화재와 도난에 강한 건물은 보험료 책정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미 일부 보험사들이 이런 정책을 검토 중이라고 하더군요. 청문회는 예상보다 길어졌습니다. 각자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기 때문이에요. 결국 시의회는 추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죠. 하지만 작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화재 취약 지역의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강화된 안전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어요. 완전한 변화까지는 아직 멀었지만 첫걸음이 시작된 셈이었죠. 청문회 이후 도시계획국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신축 건물 안전 기준 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어요. 소방국, 경찰청, 건축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 팀은 한 달간의 집중 논의 끝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죠. 새로운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화재 안전성 강화였습니다. 특히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의 건물에는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됐어요. 내화성 자재 사용 의무와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었죠. 이런 변화의 바람이 불던 어느 날 LA 도시계획국에서 첫 시범사업 부지가 선정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산불 피해를 입은 LA 북부 지역의 재건축 현장이었죠. 시범사업 계획서를 살펴보니 반가운 내용이 눈에 띄었습니다. 화재에 강한 콘크리트 구조의 도입, 디지털 도어락 설치 의무화, 그리고 범죄 예방 설계까지. 제니퍼가 제안했던 안전 기준의 상당 부분이 반영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도 곧 드러났습니다. 건설사들은 자재 수급 문제를 제기했어요. 목조 건축에 최적화되어 있는 LA의 건설 시장에서 콘크리트 자재를 대량으로 확보하는 게 쉽지 않았죠. 인력 문제도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건축에 익숙한 기술자가 부족했어요. 제니퍼는 한국의 건설사들과 기술 협력을 제안했지만 현지 건설 노조의 반발이 예상됐죠. 그래도 희망적인 변화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중소건설사가 한국의 건설사와 기술 제휴를 맺었어요. 시범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였죠. 다른 건설사들도 이런 움직임을 예의주시했습니다. 보험회사들의 태도, 변화도 감지됐어요. 새로운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건물에 대해 보험료 할인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었지만 시장의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였죠. 시범사업 부지를 취재하러 갔을 때였습니다. 공사 현장 한켠에 마련된 홍보관에서 예비 입주자들을 만났어요. 대부분은 산불로 집을 잃은 분들이었죠. 한 분은 이제는 안전한 집에서 살고 싶다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건축 허가 절차도 조금씩 바뀌고 있었어요.
화재 취약 지역의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강화된 안전 기준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권고 사항에 가까웠지만 점차 의무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였죠. 마커스의 반대 움직임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과거처럼 일방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워졌어요.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그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었죠. 제 책상 위에는 시범사업 관련 취재 자료들이 쌓여갔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작은 변화들이 시작되고 있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어요. LA의 주거 문화가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변화하고 있었죠. 시범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마커스의 회사에 대한 제보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익명의 전 직원이 보내온 내부 문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회사가 소유한 건물들의 보안시설 투자를 의도적으로 줄여온 정황이 있었죠. LA타임즈 데이터팀과 함께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마커스의 회사가 관리하는 건물들의 범죄 발생률이 주변 지역 평균보다 30% 이상 높았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보안시설 개선 요청은 계속 거절되어 왔더군요. 경찰의 수사도 시작됐습니다. 마커스의 회사 건물에서 발생한 연쇄절도 사건의 용의자들이 체포됐는데 조사 과정에서 의문스러운 정황이 발견됐어요. 일부 범죄자들이 건물의 보안 취약점에 대한 정보를 미리 입수했다는 진술이 나왔죠. 취재를 위해 마커스의 회사 건물들을 방문했습니다. 낡은 잠금 장치, 고장난 보안 카메라, 조명도 없는 주차장. 최소한의 안전 기준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었어요. 입주민들은 불안에 떨며 살고 있었죠. 검찰은 마커스의 회사 계좌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안시설 개선을 위해 책정된 예산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간 흔적을 발견했어요. 회사는 이를 단순 회계 오류라고 해명했지만 의심스러운 점이 너무 많았죠. 상황이 심각해지자 마커스의 회사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대거 이탈하기 시작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마커스의 회사가 수년간 입주민의 안전을 담보로 부당이득을 취해왔다고 보도했죠. 결정적인 순간은 큰 투자사의 감사 결과가 공개됐을 때였습니다. 마커스의 회사가 보안시설 투자를 줄이면서 허위 보고를 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투자사는 즉각 모든 투자금 회수를 선언했죠. 사태가 커지자 LA시는 마커스의 회사가 관리하는 모든 건물에 대한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80% 이상의 건물이 기본적인 안전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했죠. 마커스는 결국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는 계속됐어요. 회사는 새로운 경영진을 선임하고 대대적인 쇄신을 약속했지만 신뢰를 회복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해 보였죠. 이 사건은 LA의 주거 안전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시민들은 이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시작했어요. 부동산 시장에서도 보안시설이 제대로 갖춰진 건물의 가치가 높게 평가되기 시작했죠. 마커스 사건 이후 LA 시의회는 건축 안전 기준 개정안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행 과정은 더디기만 했어요. 기존 건설사들의 우려, 비용 문제, 규제 강화에 대한 반발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았죠. 그러던 중 한 보험회사가 흥미로운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식 보안 시스템이 적용된 건물의 보험금 청구율이 일반 건물의 절반 수준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이는 보험료 책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데이터였죠. LA 경찰청도 자체 분석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디지털 도어락과 이중 보안 시스템이 설치된 건물에서는 주거침입 범죄가 현저히 낮게 발생했다는 거예요. 특히 한인타운의 새로운 아파트들이 좋은 사례로 언급됐죠. 산불 피해 지역의 재건축 현장에서는 조금씩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일부 건설사들이 자발적으로 한국식 건축 방식을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완벽한 변화는 아니었지만 보안과 안전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바뀌고 있었죠. 시범사업 부지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양 신청자들 중 상당수가 현지 미국인들이었어요.
특히 젊은 부부들이 많았죠. 안전한 주거 환경에 대한 관심이 인종과 문화의 경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건축 허가과의 자료를 분석해보니 또 다른 변화가 눈에 띄었어요. 신축 건물 허가 신청서의 보안 시스템 계획을 상세히 기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현상이었죠. 부동산 중개업자들 사이에서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예전에는 위치와 가격만 강조했다면 이제는 건물의 안전시설을 주요 셀링 포인트로 내세우기 시작했어요. 소비자들의 관심사가 바뀌고 있다는 방증이었죠. LA 소방국은 화재 안전 기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다가구 주택과 아파트의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었어요. 한국의 건축 기준을 참고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죠. 주택건설협회에서도 조심스러운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건설 기술과 보안 시스템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는 소식이었어요. 아직은 소규모였지만 업계의 인식이 변하고 있다는 신호였죠. 변화는 천천히 하지만 분명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LA의 주거 문화가 안전과 보안을 더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완벽한 변화까지는 아직 멀었지만 희망적인 조짐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죠. LA타임즈는 이 변화의 흐름을 더 깊이 있게 다루기로 결정했습니다. 편집장은 한국의 주거 안전 시스템을 심층적으로 취재해올 것을 제안했어요. 제가 한국 생활 경험이 있고 이 주제에 대해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죠. 며칠 뒤 제 책상 위에는 서울행 비행기 티켓이 놓여 있었습니다. 2년 만에 다시 서울에 왔습니다. LA타임즈 아시아 담당 특파원으로 발령받은 거예요. 이번에는 신축 아파트 단지의 안전 시스템을 취재하기 위해서였죠.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길은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들이 이제는 그저 삭막한 콘크리트 덩어리로만 보이지 않았어요. 그 안에 숨겨진 안전과 편리함의 가치를 이해하게 된 덕분이었죠. 서울의 한 건설사를 방문했습니다. 최신 보안 시스템 개발 현장을 보여준다고 해서였어요. 안면 인식, 차량 번호 자동 스캔, 지문 인증 등 첨단 기술들이 적용되고 있었죠. LA의 시범 사업에서 적용하려 했던 것보다 훨씬 앞선 기술이었습니다. 흥미로웠던 건 이 건설사가 LA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현지 건설사와의 기술 제휴를 통해 한국의 안전 시스템을 전파하려는 계획이었죠. 이미 몇몇 미국 건설사들과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저녁에는 2년 전 만났던 친구의 집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서며 문득 깨달았어요. 이제는 이 모든 게 자연스럽게 느껴진다는 걸요. 디지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짓도 익숙해져 있었죠. 다음 날 아침, 한 카페에서 기사를 쓰고 있었습니다. 잠시 자리를 비웠다 돌아와도 노트북은 그대로 있었어요. 옆자리의 직장인도 창가의 학생들도 자신의 물건을 두고 화장실에 다녀왔죠. 이런 광경이 2년 전에는 그저 신기하기만 했는데 이제는 이해가 됐습니다. LA로 돌아가기 전날 서울의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늦은 시간에도 거리는 밝고 안전했어요. 골목골목 설치된 CCTV, 곳곳에 비상벨, 24시간 열려있는 편의점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안전망을 형성하고 있었죠. 비행기 안에서 지난 2년을 돌아보았습니다. 한국의 주거 문화를 이해하게 된 것, LA의 변화가 시작된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작은 역할을 했다는 사실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원을 그리며 이어져 있었어요. 이제 LA에서는 또 다른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 거란 걸 알고 있습니다. 변화는 시작됐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확신이 있었어요.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 문화가 문화와 국경을 넘어 자연스럽게 퍼져나갈 거라는 믿음이었죠. 이렇게 제가 LA에서 겪은 일들을 들려드렸습니다. 처음 한국 특파원으로 갔을 때는 몰랐던 것들이 지금의 LA를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범죄가 급증하는 LA의 상황에서 한국의 주거 시스템은 분명 하나의 해답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변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순 없겠죠. 문화적 차이도 있고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비용 문제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더 나은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한 이유는 단순히 한국의 시스템이 좋다는 걸 알리고 싶어서가 아니었어요.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더 나은 해결책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LA의 작은 변화가 그 시작이 되길 바라면서 이만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LA타임즈 사라 콜린스였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